초라한 시골 할아버지와 면회 온 신임 여군을 원조교제냐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병사들.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사실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쓰리스타 장군이었을 때 펼쳐지는 통쾌한 정의구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예하 제구보급대대 국가 방위의 대동맥을 책임지는 거대한 군수심장부의 한쪽을 차지한 이곳은 끝없이 늘어선 회색빛 창고 건물과 아스팔트의 열기,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기름 냄새로 정의되는 공간이었다. 전방의 화려한 조명도 승리의 함성도 없는 곳. 하지만 이곳의 심장이 멎으면 전방의 총구는 불을 뿜을 수 없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침묵의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그 회색 지대의 한 구석에 자신의 색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작은 존재가 있었다. 하유라 하사. 지금 그걸 보고서라고 쓴 건가? 소설을 쓰고 있네. 아주. 날카로운 질책이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갓 임관한 지 7개월 남짓된 신임 부사관 하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녀의 눈앞에는 보급계 선임인 황진태 중사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가 올린 서류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떡 벌어진 어깨와 유난히 번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음흉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유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키보드 위로 향하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군 생활은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이었다. 특히 이곳 구보급대대는 그녀에게 거대한 안개 속과 같았다. 수만 가지가 넘는 군수품 코드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은 관행적인 절차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까지. 그 속에서 그녀는 가장 미숙하고 가장 쉬운 표적이었다. 쯧쯧. 이러니 내가 신임 여군들은 받기 싫다고 했던 거야.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온 건가? 군대가 무슨 동아리 활동인 줄 알아?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몸이라도 빨라야지. 이건 뭐. 황 중사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여군, 얼굴 반반한 거.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교묘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녀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업무에서 성과를 보이거나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김없이 이런 식의 인신공격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노력을 평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어리고 예쁜 신임 여군 하사라는 프레임 안에 그녀를 가두고 싶어 할 뿐이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유라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황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쭈,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하유라 하사, 자네 혹시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뒤에서 봐주는 든든한 양반이라도 있어? 그의 음흉한 눈빛이 유라의 위아래를 훑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적 희롱이자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다.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은 애써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딴청을 부렸다. 그 비겁한 침묵이 유라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민혁. 유라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유일한 기둥이자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었다. 늘 바쁜 군인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소홀한 적이 없었다. 그의 강인함과 다정함이 있었기에 유라는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반대했다. 이 험하고 거친 길을 하나뿐인 딸이 걷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유라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의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아버지는 내가 그 길의 끝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유라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의 바람은 때로 상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거 수송부 정비고까지 직접 가서 전달하고 와. 통신 보안 걸려 있어서 전산으로 못 보내는 중요한 서류야. 황 중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툭 던졌다. 또 그의 뻔한 거짓말이었다. 충분히 인편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늘 이런 식으로 그녀를 사무실에서 내몰아잡이를 시켰다. 유라는 묵묵히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비고는 본관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를 가로지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그래,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군인 강민혁의 딸이기 이전에 군인 하유라다. 그녀는 다시 가슴을 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곧게 뻗어나갔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짓밟으려는 이 회색 지대의 그림자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거대한 빛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들이오는 순간 이 부대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군수 체계의 심장부인 군수사령부. 최고 지휘관의 집무실에서 강민혁 대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대한민국 군수 분야의 최고 책임자라는 막중한 무게를 상징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았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국방 현안이 아니었다. 그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 유라였다. 벌써 7달이다. 험한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는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동료들과는 잘 지낼까? 온갖 걱정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자신의 존재가 유라에게 짐이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군수사령관의 딸.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유라는 수많은 특혜와 구설에 시달리게 될 터였다. 그것을 막기 위해 그는 자신의 딸이 예하부대에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극비에 붙였고 유라에게도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군인이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그리움과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결국 직접 딸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 주말 내 개인 일정은 모두 비우도록 하게. 그는 부관에게 지시했다. 면회를 좀 다녀와야겠어. 면회 말씀이십니까? 어느 부대를 시찰하실 예정이신지. 부관의 물음에 강민혁 대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런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비로서 딸 얼굴 보러 가는 걸세. 구보급 대대에 있는 하유라 하사. 내 딸이야. 부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령관의 딸이 그것도 일개 하사로 복무 중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 그렇습니까? 즉시 구대대에 연락하여 의전 준비를. 아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다녀올 것이다. 내가 간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나. 그냥 평범한 아버지처럼 다녀오고 싶어. 평범한 아버지. 강민혁 대장은 거울 앞에 섰다. 나이는 5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인지 4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동안 외모였다. 군복을 벗으면 그를 군인, 그것도 3스타 장군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가장 완벽한 위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낡은 등산복이나 작업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고급스럽지만 상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의 캐시미어 재킷과 잘 다려진 면바지 그리고 고급 가죽 로퍼를 꺼내 들었다. 마치 주말에 골프나 치러 가는 어느 성공한 사업가 같은 모습. 이 모습이라면 딸의 부대에 나타나도 누구도 자신을 군인이라 의심하지 못할 터였다. 오히려 딸을 끔찍이 아끼는 부유한 아버지 정도로 보이기에 완벽했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관사의 운전병도 부관의 수행도 모두 거절했다. 그의 낡지 않은 그러나 과시적이지도 않은 검은색 세단은 조용히 사령부를 빠져나와 유라가 있는 구보급대대로 향했다. 차 안에는 그가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직접 고른 유라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과일과 디저트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장이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저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잠시 후 그의 딸에게 얼마나 끔찍한 모욕의 증거물로 변하게 될지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평범한 아버지가 되려는 노력이 오히려 최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엑셀을 밟았다. 주말에 제구보급대대 위병소는 한산하면서도 들뜬 분위기였다. 면회를 온 가족과 연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강민혁 대장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단숨에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좋은 옷의 태,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젊어 보이는 외모까지. 와, 저 사람 누구야? 연예인인가? 차도 좋아 보이는데. 뉘신데 여기까지 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면회 대상 하사 하유라. 관계 부. 신청서를 건네받은 위병소 근무병은 그의 얼굴과 신청서에 부라는 글자를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조소가 어렸다. 하유라 하사 아버님이시라고요? 와, 엄청 젊으시네요. 형제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어디서 아비 행세를 하냐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강민혁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예상했던 반응. 완벽한 위장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유라가 면회실로 달려왔다. 멀리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떠올랐다. 세련된 옷차림에 젊어 보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를 힐끔거리며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들. 유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빠,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유라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지만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딸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지. 강민혁은 다정하게 웃으며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라는 보았다.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한쪽에서 불량한 무리가 다가왔다. 중심에는 황진태 중사가 있었다. 그는 주말에도 부대에 남아 어슬렁거리며 약한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인간이었다. 오 하사. 이게 누구야? 주말에 웬일이야? 아, 면회 오셨구나. 황 중사는 유라를 지나쳐 강민혁의 앞에 섰다. 그는 강민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하사 직속 선임되는 황진태 중사입니다.
우리 하하사가 아직 신임이라 제가 여러모로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민혁의 비싼 옷차림과 젊어 보이는 외모를 번갈아 보며 마치 무언가를 확신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 그런데 아버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하하사의 숨겨진 애인이라거나? 농담입니다, 농담.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주변의 병사들이 낄낄거렸다. 유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황 중사는 마치 결정적인 증거라도 잡았다는 듯 강민혁이 가져온 고급 쇼핑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야, 이런 귀한 건 또 어디서 나셨대? 우리 하하사 좋겠네. 이렇게 든든한 분이 팍팍 밀어주시고. 이거 완전 여군 스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여군 스폰.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비웃음으로 질척거렸다. 그만하십시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황 중사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강민혁의 어깨를 친근한 척 툭 치며 가장 잔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에이, 뭘 그래. 요즘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유행이라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원조교제인가? 우리 하하사 능력 좋은데? 선생님 얼마 주면 됩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저 인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강민혁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평범한 아버지를 연기하던 가면이 깨지고 수십 년간 전장을 지배해온 야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위협보다도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황 중사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그를 보았다. 방금 한 말, 자네의 군 생활 전부를 걸고 책임질 수 있겠나? 황 중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이구, 무섭기는. 농담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꼬우면 대대장이라도 불러오시든가. 그것이 황진태 중사가 내뱉은 마지막 오만이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부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외치는 칼날 같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강민혁은 황 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순간 면회실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강민혁 대장의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빙하의 중심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것과 같았다. 면회실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 심지어 시간의 흐름마저 쩡 하는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다. 황진태 중사의 얼굴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는 가장 먼저 금이 가기 시작한 살얼음이었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단어의 조합을 필사적으로 해독하려 했지만 그의 상식과 경험이라는 회로는 완전히 타버린 듯 작동을 멈췄다. 군수사령관. 이 세련된 옷을 입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가 내 딸이라고 말하던 저 어리고 예쁜 하사의 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이건 사기꾼이다. 군 고위직을 사칭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에 빠진 미치광이일 뿐이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되돌려야만 했다.
크크크스 스폰서님, 농담이 너무 과하십니다. 하하. 어디 연기 학원이라도 다니셨습니까? 진짜 군인인 줄 알았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텅 빈 동굴 속에서 공허하게 울릴 듯뿐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구원을 요청하듯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와 경악이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금껏 올라타 있던 황진태라는 이름의 썩은 동아줄이 바로 눈앞에서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치 재앙을 예감한 짐승들처럼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황 중사와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혁 대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그의 딸 하유라에게로 향해 있었다. 유라는 눈물과 충격 그리고 혼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저 끔찍한 인간들에게 맞서주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군수사령관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는 그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그런 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줄기를 그의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분노로 들끓는 심장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손길과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다. 유라야, 아빠 봐.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가 휘두르려는 강철 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폭풍전야 속에서 들려오는 저 다정한 속삭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터였다. 그것은 이 모든 사태의 이유이자 그가 자비를 거두어들인 명분이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벼린 얼음 칼날처럼 변해 있었다. 김소령. 내 말 똑똑히 듣게. 예, 사령관님. 명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3군수지원사령관에게 연락해. 대대장이나 연대장 따위가 아니다. 군지사령관 본인에게 직접 연결해. 그리고 군지사 법무실장까지 같이 연결시켜. 두 사람 모두 2분 내로 내 전화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하게. 불응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하겠다고 전하고. 육군 참모총장. 그 단어가 황진태 중사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수에 박혔다. 그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사기도 망상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스위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눌러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지진파가 부대를 덮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위병소의 행정반 전화벨이 찢어질 듯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위병소 선임 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창문 너머로 면회실에 서 있는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를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응시했다. 강민혁의 통화는 계속되었다. 이미 그의 전화는 군지사령관과 법무실장까지 연결된 3자 통화로 바뀌어 있었다. 군지사령관 듣고 있나? 좋아. 나는 지금 자네 예하 부대인 구보급대대 면회실에 와 있네. 그리고 방금 자네 부대 소속 중사에게 내 딸의 스폰서 가격을 흥정받았다네. 아니, 아직 사과하지 말게. 사과는 직접 얼굴을 보고 받도록 하지. 자네 군지사 주임원사와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10분 내로 이곳으로 오게. 10분이 지나면 나는 이 문제를 자네 선에서 끝낼 생각이 없어질 걸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군지사령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박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두.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 거대한 군용 헬리콥터의 로터가 대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단순한 부대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휘관이 전속력으로 자신의 예하 부대에서 벌어진 최악의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날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황진태 중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모욕한 남자가 그저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장군들의 직속 상관이자 하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헬리콥터의 굉음은 점점 더 커져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두들겼다. 부대 위로 검은색 지휘 헬리콥터가 거대한 강철 매처럼 내려앉으며 모래 폭풍을 일으켰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깨에 빛나는 별 2개를 단 제3군수지원사령관 박건호 소장과 그의 뒤를 이어 군지사법무실장 주임원상 그리고 중무장한 헌병들이 거의 굴러 나오다시피 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쾅!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건호 소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민혁 대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비록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철 같은 기운과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상관의 눈빛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잡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박 소장의 구령에 맞춰 그를 따라온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이라는 호칭과 어깨에서 빛나는 2개의 별 그리고 법무실장의 냉철한 표정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황진태 중사와 그 무리들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정신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다. 자신들이 스폰서 원조교제라며 조롱했던 남자가 자신들의 사단장, 군단장보다도 더 높은 하늘 위의 하늘이었다. 강민혁 대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턱짓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황진태 중사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박건호 소장을 향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 소장. 저기 저 중사가 자네 부대에서는 스폰서가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내게 알려주더군. 그리고 내 딸이자 대한민국 육군 하사인 군인의 몸값을 흥정하려 들었지. 이것이 자네가 지휘하는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공식적인 방침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지휘 책임에 대한 법률적이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다. 박건호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이 자리에서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황진태 중사를 돌아보았다. 이 미친 새끼야.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군지사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해. 박 소장의 고함과 함께 법무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은조렸다. 상관 모욕, 직권 남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그리고 성적 희롱 및 모욕. 황진태 중사, 자네는 지금 현 시간부로 군형법에 의거 긴급 체포하겠네. 모든 것이 끝났다. 황진태 중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무릎으로 기어 강민혁과 하유라의 앞으로 다가갔다. 사령관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유라 하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그의 처절한 애원이 면회실을 울렸다. 하지만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닥쳐라. 그는 처음으로 황진태 중사를 정면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벌레만도 못한 것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내 놈은 내 딸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내 놈은 그저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신임 여군을 먹잇감으로 삼은 것뿐이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포식자다.
내 딸은 이 나라의 군인이고 군은 내 딸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내 놈은 내 딸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내 놈은 그 모든 것을 배반했다. 그의 말은 황진태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최종 판결이었다. 강민혁 대장의 선고가 끝나자 헌병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황진태 중사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와 함께 낄낄거리던 병사들 역시 모두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강민혁은 박건호 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 소장, 이 사건은 자네 부대 헌병대가 아니라 사령부 법무실에서 직접 수사한다. 이 대대의 지휘 체계 전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훑어보게 될 거야. 대대장은 오늘부로 직무 정지시키고 이 부대의 병영 문화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이 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할 걸세. 이번 기회에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도록. 모든 명령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거대한 권력의 폭풍 중심에 있던 장군들과 장교들은 이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관심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군대의 위계 질서에 등을 돌리고 오직 그의 딸 하유라에게로 돌아섰다. 방금 전까지 강철의 심장을 가졌던 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상처 입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비통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입고 있던 고급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아직도 가늘게 떨고 있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딸을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았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우리 딸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을. 강철 같던 그녀의 아버지가 전설적인 지휘관 강민혁 대장이 그녀 때문에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딸의 고통에 대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이 흘리는 피눈물이었다. 그 순간 유라는 깨달았다. 오늘 이 하늘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은 쓰리스타 장군의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상처 입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혁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가자, 우리 딸.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박건호 소장과 그 뒤의 장교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지나쳐 걸어나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군대의 서열도 책임자들의 처벌도 없었다. 오직 그의 손에 잡힌 딸의 온기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만들어낸 폐허를 뒤로 한 채 오직 그의 세상의 중심인 딸과 함께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권력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 제구보급대대를 빠져나오는 검은색 세단 안의 공기는 폭발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잿가루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평온했지만 차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폭음보다도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하유라는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린 아버지의 눈물. 강철 같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당한 모욕만큼이나 거대하고 무거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흉터를 남겼다. 강민혁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는 지금 딸에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대에서 한참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강가의 작은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군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오염된 그 세상으로부터 잠시라도 딸을 떼어놓고 싶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유라야. 아빠는 내가 강하고 독립적인 군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빠의 존재가 너에게 그늘이 될까봐 늘 너와 거리를 두려고만 했지. 하지만 나는 오늘 깨달았다. 아빠가 너를 위해 쳤던 그 보호막이 사실은 너를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외로운 섬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이 아비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과 깊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것은 쓰리스타 장군의 변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실수를 인정하는 한 아버지의 피 끓는 참회였다. 아버지의 그 진솔한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유라의 마음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오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부임 첫날부터 시작된 황진태 중사의 교묘한 성희롱과 괴롭힘. 그의 비위를 맞추며 동조하거나 비겁하게 침묵했던 다른 동료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부당한 업무들. 그녀는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혼자 사귀고 삼켜왔던 것이다. 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강민혁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비통함은 서서히 옅어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차갑고 냉혹한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의 딸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그런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 속에서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황진태라는 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벌레가 살도록 방치하고 동조한 그 환경 전체를 갈아엎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딸의 눈물을 닦아주던 아버지의 마음과 적을 섬멸하려는 지휘관의 심장이 동시에 울부짖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구보급대대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다. 박건호 소장은 사령관이 떠난 직후 부대 전체의 비상계엄령에 준하는 통제명령을 내렸다. 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특별감찰팀과 헌병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대대 본부와 행정과 사무실을 포함한 주요 시설들을 전부 폐쇄했다. 황진태 중사의 개인 관물대와 컴퓨터는 물론 대대장과 보급계 간부들의 모든 서류와 기록들이 압수되었다. 부대의 모든 통신망은 감찰 대상이 되었고 병사들은 생활관 밖으로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황진태 중사와 그 무리에게 작은 아첨이라도 떨었거나 그의 악행을 보고도 웃어넘겼던 모든 이들은 이제 언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거대한 폭발이 남긴 잿더미의 흉터는 부대의 모든 구석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민혁은 결심을 굳힌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다. 너는 저런 시궁창에서 단 하루도 더 있을 필요가 없다. 당장 전출시키겠다. 아빠는 저 부대를 밑바닥부터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태워버릴 테지만 너는 그 끔찍한 꼴을 볼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충분히 겪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선언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에
하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물은 멎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뜨거운 강철물처럼 이글거리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니, 아빠. 나 거기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만약 내가 지금 아빠 힘을 빌려서 도망치듯 떠나버리면 결국 황진태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역시 계집애라 못 버티고 빽 써서 도망갔다고 그들은 평생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은 그저 재수 없는 개인사로 잊히겠지. 그리고 제2, 제3의 황진태는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이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빠가 그랬잖아. 군인은 싸움터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라고. 여긴 이제 나의 싸움터야. 황진태 한 명을 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 썩어빠진 문화를 뿌리 뽑는 것까지가 내 싸움이야. 내가 거기에 남아서 내 눈으로 그 변화를 보고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그래야 내가 오늘 흘린 눈물이, 아빠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돼. 강민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세포가, 그의 모든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당장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 딸이 아니었다. 적진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 가장 중요한 고지를 탈환하겠다고 말하는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용맹하고 현명한 전사였다. 아버지로서의 보호 본능과 지휘관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마침내 그는 길고 깊은 한숨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부심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미소였다. 알겠다, 하하사.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이 작전은 자네의 지휘에 따르지. 그가 처음으로 딸에게 하하사라고 부르며 그녀를 한 명의 동등한 군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혁 대장의 분노는 가장 차갑고 가장 전략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는 군수사령부 내에 자신의 직속으로 특별감사단을 꾸렸다. 감사단은 단순히 구보급 대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는 군수사령부 예하 전 부대에 걸쳐 병영 부조리와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암행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군내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여성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면담팀을 조직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가 사령관이 직접 보증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구보급 대대에 대한 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다. 황진태 중사는 물론 그와 유착 관계에 있던 수많은 간부와 병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들의 비리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군수품을 빼돌리거나 인사청탁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했다. 유라가 부대로 복귀하기 전날 강민혁은 딸을 다시 만났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아빠가 이제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겠다. 방패 뒤에 숨어서는 칼을 휘두를 수 없으니까. 대신 아빠는 내가 싸울 이 전쟁터가 공정하도록 만들어주고 내 손에 들린 칼이 가장 날카롭도록 벼려주겠다. 가서 내가 어떤 군인인지 모두에게 증명해 보여라. 다음 날 아침 하유라는 다시 제구보급대대의 정문 앞에 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던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굳게 닫힌 강철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유라가 복귀한 제구보급대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부대를 지배하던 나른하고 불량하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극도의 긴장감과 서슬퍼런 규율이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누구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만만한 신임 하사가 아니라 부대의 모든 것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상징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 체계에서 일어났다. 직무 정지된 대대장을 대신하여 군지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임시 대대장이 부임해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여성 장교 백선영 소령이었다. 강민혁 대장에 보이지 않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 백소령은 부임 첫날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유라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전 지도를 펼치는 지휘관처럼 말했다. 하하사. 나는 이 썩어빠진 부대를 도려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려면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자네는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이 부대를 바로 세우는 작전에 나와 함께 하겠나? 그것은 유라에게 주어진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안이었다. 유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예, 소령님. 명받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에는 거대한 숙청의 칼바람이 불었다. 특별감사단의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황진태 중사는 파면 및 불명예 전역, 그리고 군 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징계를 받았다. 그와 연루되었던 다른 부사관과 장교 수십 명이 보직 해임되거나 최전방 격오지로 전출되거나 혹은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부대의 고름을 짜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신속하고 철저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도 감지되었다. 어느 날 오후 유라가 사무실에서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황진태 중사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늘 주눅 들어있던 어린 통신병 하나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원한 캔 음료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하유라 하사님이라고 말한 뒤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 작은 음료수 하나 그리고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 한마디. 그것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유라의 마음에 비친 첫 번째 여명이었다. 유라는 백선영 소령의 든든한 지원 아래 부대를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부조리 및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두려움 없이 즉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한라인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건의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부대 위로 붉은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회색빛의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던 부대가 이제는 그녀가 지켜내고 바꿔나가야 할 소중한 터전처럼 느껴졌다. 그때 새로 부임한 여군 동기 몇 명이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유라를 발견하고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대신 밝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유라도 희미한 미소로 답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보고 들었다. 아주 잘하고 있더군, 내 딸. 더 이상 걱정이 담긴 물음이 아니었다. 든든한 신뢰가 담긴 전우의 격려였다. 유라는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잿더미 위에도 새로운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다. 지옥 같던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새로운 계절을 쌓아 올렸다. 꼭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제구보급대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혼을 가진 부대로 재탄생해 있었다. 그곳을 짓누르던 공포와 불신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신뢰와 전문성에 기반한 활기가 넘실거렸다. 부대는 더 이상 군수사령부의 문제부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전군의 혁신 모델로 전파되는 가장 성공적인 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 눈부신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위태로운 신임 하사가 아닌 당당한 베테랑의 풍모를 갖추기 시작한 하유라가 있었다. 곧 있을 진급 심사에서 중사 진급이 가장 유력한 그녀는 이제 부대 내에서 사령관의 딸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녀의 이름 하유라 하사로서 존재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무 능력과 그 어떤 계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함,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통해 얻게 된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후배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좋은 선임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전체의 운명을 시험대에 올릴 거대한 도전이 찾아왔다. 군단급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기동훈련에서 제구보급대대가 최전방 기갑부대의 보급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서류상의 감사가 아니었다. 분초를 다투는 실제 상황 속에서 부대의 모든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실전 테스트였다. 작은 실수 하나가 훈련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압박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다. 훈련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터졌다. 훈련 시나리오에 없던 가상 적군의 기습으로 구보급대대와 최전방 부대를 잇는 주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동시에 복잡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부대의 전산 물류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당장 탄약과 유류를 보급받지 못하면 최전방의 기갑부대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여 지도 위에서 사라질 위기였다. 지휘 텐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시 대대장인 백선영 소령은 군단 지휘부와 교신하며 대책을 강구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실질적인 지휘 공백 상태. 간부들은 우왕좌왕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패닉의 빛이 역력했다. 훈련 실패, 그리고 뒤따를 불명예와 질책. 절망적인 기운이 모두를 잠식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정신 차려. 모두의 이목이 한 곳으로 쏠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하유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패닉에 빠진 병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산 시스템은 잊어. 지금부터 모든 절차는 내가 작년에 만들어 두었던 수기 매뉴얼을 따른다. 수송팀은 즉시 이번 예비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팀은 우회 기동이 가능한 소형 차량을 전부 동원 준비해. 통신병, 너는 내 옆에 붙어서 내가 지시하는 좌표와 물자 코드를 정확히 기록하고 전파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저 앞의 전우들을 살린다.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계급이 주는 권위가 아니었다. 완벽한 상황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방관했던 동료들은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던 존재가 아니었다. 모두를 구원할 지휘관이었다. 지휘 텐트는 그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된 지도와 지형, 그리고 각 부서의 가용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급 루트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막힘없이 지시가 쏟아져 나왔고
병사들은 그녀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이전에 그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 하지만 수많은 밤을 새우며 부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왔던 그녀의 땀과 노력이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해냈다. 유라가 계획한 새로운 보급로를 통해 필수 군수품이 최전방 부대에 기적적으로 전달된 것이다. 고립되어 괴멸될 위기에 처했던 기갑 부대는 그녀 덕분에 다시 전투력을 회복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구보급대대의 활약은 단연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훈련을 총괄하던 군단장의 입에서 신화적인 수준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훈련 강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군단장은 백선영 소령에게 직접 물었다. 백소령, 그 위기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은 것이 누구인가? 자네인가? 백선영 소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유라를 가리켰다. 아닙니다, 장군님. 여기 있는 하유라 하사가 해냈습니다. 하하사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민혁 대장의 전역을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그는 전역 전 마지막 공식 순시 일정으로 이제는 전군 최고의 모범 부대가 된 제구보급대대를 방문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딸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자신이 믿었던 변화가 어떤 결실을 보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에서는 마침 진급자 신고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 백선영 소령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호명했다.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중사하 유라. 우렁찬 구령과 함께 이제 막 중사 계급장을 단 유라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별보다도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대장은 멀리서 수많은 병사들의 뒤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자부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군수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을 둔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단상 위의 유라와 멀리 서 있는 아버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강민혁은 아주 희미하게 오직 딸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최고의 신뢰와 사랑이 담긴 마지막 경례였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부대를 떠났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딸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부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중사 하유라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 후 다시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심장이 뛰고 있었다. 강철에서 피어난 심장. 그 심장은 이제 더 많은 이들을 지키고 더 많은 씨앗을 싹 틔울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